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프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의 발전과 도시의 생성. 현 시대에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보면 도시가 생성되고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죠. 예전에 없던 현상이죠.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규명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 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은 곳에서는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일을 금지한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농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면서 다른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산업공상이라 해가지고 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억제했죠. 고대에는 농업자본이 공업, 상업과 같은 다른 산업을 신분제도를 통해 지배하였는데 신분제도가 도래하면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 이러한 일은 금지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제도도 금지되고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일은 금지가 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도 동일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등도 실현되는 거죠. 다 시장 지배 시대가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농업을 제외한 다른 자본은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농업은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다른 산업들은 그렇게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진 않죠. 또한 공업, 상업, 금융업과 같은 자본은 서로 모여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 그렇죠. 상업도 금융업과 거래를 하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죠. 서로 모여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업의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협력하여 상품을 만들어낸다. 즉 그러한 기업들이 모여 있어야 생산이 용이하지 흩어져 있으면 생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가의 운송비와 보관비가 첨가되어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어떤 생산품은 수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죠. 뭐 선박이건 자동차건 전자제품이건 다 그렇죠. 모여 있어야지 비용이 덜 들 거 아니에요. 특정한 지역의 자본들이 직결되면 그곳에는 많은 직장이 생겨나고 직장을 통해 소득을 거두려는 이들이 생겨난다. 즉 도시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죠. 공업과 상업,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직장들이 생겨나고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몰려들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어디 있던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공업, 상업, 금융업과 같은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농업 사회겠죠. 농촌 지역에서 몰려와야 되는 거죠. 몰려올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업, 상업, 금융업이 단순히 발전한다 해서 도시가 생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과 동시에 몰려올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시장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여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농지는 갈수록 넓어진다. 그래요. 농지 크기가 일정할 경우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농민의 수는 작아진다. 그렇죠.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농지가 크면 클수록 또 농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또한 농업 생산성 증가는 토지 면적당 수확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확인이 된다.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커지고 또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지면 소비량이 일정할 경우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많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농업 생산성. 한국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1980년 보면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1헥타르당 한국은 4,308kg 생산하죠. 이때는 어땠나요? 한국이 토지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적죠. 일본이 5,128kg, 생산성이 제일 좋죠. 대만 4,654kg, 한국보다 좋죠. 미국 4,946kg, 한국보다 좋죠. 1990년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이 6,206kg,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죠. 하여간 군사정부 시절이잖아요. 군사정부 시절은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죠. 군사정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만든 정부가 군사정부겠죠.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군사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만 봐도 딱 드러나잖아요. 일본 5,128kg에서 6,328kg 증가하죠. 일본하고 비슷해졌죠. 군사정부 때. 대만도 조금 증가하죠. 5,000kg. 미국 또 증가하죠. 6,198kg으로. 대만은 오히려 능가하게 되죠. 2000년에 어떻게 되나요? 2000년까지 증가하죠. 6,700kg 한국. 일본도 증가하죠. 6,700kg. 이제 거의 비슷하게 증가하죠. 대만도 증가하죠. 5,600kg. 한국보다 좀 처지죠. 미국 7,000kg 계속 증가하죠. 2010년 어떻게 되나요? 한국 감소하죠. 일본 비슷하죠. 좀 이해 좀 별로 안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대만 증가하죠. 미국 증가하죠. 그렇다 치고 2020년 한국 6,488kg 감소하죠. 계속 감소하죠.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본 증가하죠. 7,160kg. 대만 한국하고 비슷해졌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떨어졌죠. 한국만 생산성이 증가를 안 하잖아요. 다 민주정부 때죠. 미국 증가하죠. 한국의 민주정부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갈수록. 농업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4,308kg에서 6,711kg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대폭 증가한 거죠. 이는 쌀 생산량이 55.78% 증가한 수치이다. 그래요. 제일 많이 증가했죠. 네 개 나라 중에서. 그런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6,711kg에서 6,488kg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쌀 생산량이 3.32% 증가한 감소한 수치이다. 그래요. 오히려 감소해버렸죠. 한국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언급된 국가들의 쌀 생산성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한국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만, 미국은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다 증가했죠. 한국만 감소했잖아요. 쌀이 주식이라면서 중요하다고 난리인데 생산성은 감소해버렸죠. 보기 드문 현상이죠. 2000년부터 일본은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6,702kg에서 7,160kg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쌀 생산량이 6.85% 증가한 수치이다. 대만은 1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5,613kg에서 6,488kg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쌀 생산량이 15.59%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은 1헥타르당 하여튼 21.131% 증가한 수치이다. 다 증가했죠. 미국이 제일 많이 증가했죠. 그래요. 농업 생산을 하는 어떤 제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 잘못된 제도가 수립되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생산성이 증가하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서 농업 정책 제도는 어떻게 수립하고 농업 정책은 어떻게 시행하는가 좀 그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미국은. 현재 한국의 농업 제도는 이제 민주정부 이후에 굉장히 잘못 수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데 과학기술도 생산성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딴 나라들은 다 증가하는데 2000년에 한국의 쌀 생산성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슷했는데 2020년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면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비슷했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크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미국 8,540kg인데 한국은 6,488kg. 그래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쌀 생산성은 대만의 쌀 생산성보다 훨씬 컸는데 2020년에는 비슷해졌으면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한국이 훨씬 컸죠, 대만보다. 근데 이제 비슷해졌잖아요. 이는 묘하게 군사정부가 종식되고 민주정치제도가 활성화된 이후의 시기와 겹친다. 그래요. 군사정부 이후 국가의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모든 분야가 악화되고 있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실상 전 세계가 수많은 국가들로 구성된 이상 식량 생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즉 한국은 식량 생산 보호 정책과 농민 보호 정책을 혼동한다. 보통 그렇죠. 식량 생산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농민을 위해서 뭐 쌀을 사주겠다느니 뭐니 생산성 증가 정책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농민을 정말 위한 정책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식량 생산 보호를 하는 가운데서도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제도 수립은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든 식량 생산을 보호하려고 하죠. 전 세계가 흉년이 들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식량 생산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제도는 그래요. 개혁돼야 되겠죠. 그래요.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제도 수립은 필수. 식량 생산 보호를 하는 가운데서도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제도 수립은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 생산성 강화 정책이 농민들을 보호하며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길이다. 어떤 산업에선 간에 생산성이 증가해야지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죠. 농업도 마찬가지겠죠. 농민은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 생산성이 증가해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현 시대 충분히 발전한 국가들은 쌀보다는 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밀 생산성의 변화를 참고적으로 살펴보자.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좀 충분히 발전한 나라들을 보자는 거예요. 미국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밀 생산량이 늘어나죠. 면적당 생산량이. 또 2020년에도 보면 또 크게 늘어나죠.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보면 1980년에서 2020년까지 2000년까지 증가하죠. 근데 2020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감소하잖아요. 또 프랑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어쨌든 간에 꾸준히 증가하죠. 영국은 2010년까지 증가했다가 2000년까지 증가했다가 좀 감소하고 있죠. 그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의 농업 제도와 농업 정책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이제
이익을 보장받고 싶죠. 어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이제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특정 신분에 이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신분제도가 부정되는데. 한국도 완전히 신분제도가 타파된 나라는 아니죠. 원래 타파하려 했는데 근로자도 그렇고 특정 신분의 근로자도 그렇고 계속 신분제도를 만들잖아요. 약하긴 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농민은 농민대로 신분을 만들려 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잘못되겠죠. 신분을 보장해주면 어떤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만 엉망으로 만들고 잘못된 거죠. 생산성의 증가는 1인당 생산량 혹은 한 농가당 생산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농가당 생산량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음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생산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면적당 생산량 그리고 얼마나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느 한 농가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1990년에는 농가 수가 논있는 농가 수죠. 쌀농사 짓겠죠. 150만 가구였다는 거예요. 2000년에는 100만 가구, 2010년에는 78만 가구 계속 감소하죠. 2020년에는 55만 가구,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죠. 그럼 쌀 소비량이 3분의 1 토막 났냐? 그건 아니겠죠. 쌀 생산량이 있잖아요. 소비가 됐겠죠. 1990년에는 560만 톤, 2020년에 350만 톤, 그냥 60%, 40% 정도 감소했죠. 근데 농가 수는 3분의 1로 감소했죠. 그 말은 이제 한 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결국은 무슨 말인가요? 농민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필요한 쌀 소비량은 정해져 있고 3분의 1만 있어도 필요한 쌀은 다 생산이 되니까 그런 거죠. 3분의 2는 다른 농사를 짓거나 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농가당 생산량은 1990년에 3.7톤에서 2020년 6.3톤으로 증가했죠. 면적당 생산량에는 변함이 없거나 감소했는데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보면 그렇죠. 가구당 생산량이 늘었으니 가구당 농사 짓는 농토의 면적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짐작할 수 있죠. 뭐 통계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면적당 생산량은 그대로이거나 감소했는데 농가당 생산량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늘은 면적을 통해서 생산했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그래요. 전체 쌀 생산량은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라면이나 빵 같은 밀로 만든 음식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밀을 한국은 수입해서 소비하고 있다.
인구로 보면 어때야 될까요? 2000년에 4,500만 명, 2020년에 5,100만 명으로 증가하죠. 인구가 10% 이상 증가하죠. 그럼 2000년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훨씬 증가해야 되잖아요. 한 6,000톤 가까이 생산돼야 되죠. 근데 350만 톤으로 감소했다. 그럼 가난해졌느냐?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됐죠. 근데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이 급감해버린 거죠. 라면이나 빵 같은 거 먹으면서. 밀로 만든 음식이죠. 밀은 한국에서 거의 생산 안 되죠. 다 수입하죠. 밀을 한국에서 밀이 생산된다. 저렴하게 생산된다. 그랬으면 농가수가 급감하진 않겠죠. 농가수가 급감했죠. 한국은 2000년에 1960년에 농가 인구가 1400만, 2000년에 400만, 인구는 증가하는데 농가 인구는 급감하죠. 또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30만 급감하는 거예요. 절반으로 뭐 급감하죠. 2000년과 2020년 사이에만도.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밀을 생산했다. 그럼 이렇게까지 급감하진 않겠죠. 100만 명이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밀을 수입하잖아요. 훨씬 저렴하니까 수입하겠죠.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생산은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비싸지겠죠. 비싸게 소비하면 또 대부분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잖아요. 농가 인구 230만인데 총 인구는 5,180만 명. 490만 명이 힘들어지는 거죠. 4,900만 명이 힘들어지는 거죠. 200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농가의 생산성 증가와 수입을 통한 부족한 식량의 해결 및 한국인들의 소비 방식의 변화는 농민들의 수를 대폭 감소시켰음을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